뉴스 속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워싱턴 DC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 자리는 원래 75년이 된 나토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해야 되지만은 정작 관심은 호스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쏠릴 전망입니다. 지난달 TV 토론 참배 이후에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11월 대선에 계속 참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관련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선을 그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넉 달 뒤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을 노리고 있는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와 보편 관세 공약을 당의 정강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산업, 통상, 이민 등 국경과 외교, 사회, 문화와 관련된 20개의 원칙을 담은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창설 75주년을 맞은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DC에서 사흘 동안 열리는데 이 뭐 전 세계 이목은 군사 문제보다 바이든의 일거수일투족에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세를 뒤집고 있고 미국, 유럽에서는 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죠. 그런데 정작 관심, 대선 텔레비전 토론 참패 이후에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호스트격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취에 제일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CNN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가 바이든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주최국 정상이기도 한 바이든 대통령이 사흘 동안 굉장히 이번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그럴 예정입니다. 첫날부터 참가국 정상 영접 그리고 창설 75주년 기념 연설을 해야 되고요. 이튿날에는 이어지는 정상회의 그리고 만찬 소화하고 마지막 날 TV 토론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의 기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흘 내내 젊은이들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빡빡한 일정을 다 소화하고 언론에서도 전례 없이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 논란이 또 불거질 경우에 치명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몰릴 것인데 바이든 본인 역시 굉장히 잘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나토 회원국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혹시나 대통령이 당선될까 봐 나토 회원국들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야말로 공포심 그 자체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첫 번째 재임 시절에 회원국들이 네.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무조건 방위비로 내도록 압박을 했죠. 네. 그리고 올해 초 역시 유럽이 공정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면서 방위비를 충분히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 회원국 고위관리 20명을 인용해서 그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예. 바이든 재선 전망에 대한 걱정이 많고 트럼프가 복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토의 방어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트럼프의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나토 주재관의 키이우 파견 그리고 독일 사령부 신설이 포함된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안을 발표해서 미리 트럼프가 부임하기 전에 쐐기를 박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이 나토 핵심 회원국인 이 영국이 지금 총리가 새로 바뀌면서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 지금 나흘 만에 지금 외교 무대에 오늘 이렇게 데뷔하게 됐네요. 네, 아직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총선 승리 직후에 바로 그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된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 그 뉴욕 타임스가 모두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같이 셀카를 찍고 싶어한다.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했던 브렉시트 이후에 드러나지 않았던 영국의 안정적이고도 중도 좌파적인 면모를 보여줄 기회로 이렇게 스타머 총리도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 영국 상황과는 반대로
총선에서 좌파 연합에 밀린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과는 달리 나토 안에서 입지가 이번에 굉장히 좁아질 그런 전망입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중국이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로 규탄을 할 것인가, 규탄을 안 할 것인가, 뭐 이것도 관심의 초점이더라고요. 두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나토가 정상회담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비판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나토 사무총장 역시 중국이 미사일, 탱크, 항공기 생산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을 수출하고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동맹이 경제적인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 밖에 그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4개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도 함께 초대가 됐습니다. 러시아와 아시아 권위주의 우방국들의 연대가 확대가 되면서 나토와 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우방국들도 더 긴밀하게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막상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이 기간 동안에 한국, 미국, 일본 정상회담이 개최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 세 나라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서 세 개 나라가 협력한다는 이정표를 세웠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세 사람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대선 레이스에서 중단 없는 전진을 이렇게 확언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중단 없는 전진 마치 70년대 유신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문구랑 똑같은데요. 저 교과서에도 있었어요. 중단 없는 전진. 네, 네. 그 원본이 다 있어. 그 공부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바이든은 자진 사퇴 요구를 일단 퇴짜 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번 선거에 계속 참여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고 아주 못을 박았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민주당 안팎 그리고 지지층에서도 바이든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나의 그 거취에 대한 관련 그 이슈가 확산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기 위해서 편지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가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상원, 하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움직이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불출마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바이든이 미리 선수를 쳤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야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그 편지에 적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2페이지짜리 그다지 길지는 않은 분량이었는데요. 언론 또는 다른 곳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경선에 계속 남아 끝까지 경선을 치르고 도널드 트럼프를 꺾기 위해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을 했는데 열흘 동안 당 지도부, 공직자, 당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주당 유권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 대한 걱정, 유권자들의 우려를 들었는데 이를 외면하지 않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에는 그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레이스를 완주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서 내가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걸 강제로 끌어내리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나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런 사람은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 시카고에서 내게 공식적으로 도전해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결론은 아직도 지금 뭐 의견들이 대립이 되면서 이제 이 어떤 뭐 합의 없이 지금 끝이 났다라고 지금 CNN이 보도를 하면서 오늘 중으로 상하원 의원들이 민주당 쪽 상하원 의원들이 또 모임을 갖는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 이 바이든 중심으로 모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후보를 뽑아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이게 CNN이 지금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토 회담이 막 시작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은
계속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만은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모여서 또 모임을 또 갖겠죠. 근데 이제 과연 민주당 내 여론이 잠잠해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민주당원들조차 조 바이든을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4사람 가운데 3사람 가량은 아무리 우리 같은 민주당원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4년 동안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담 이제 오늘 시작했고 이제 상하원 갈수록 그 서로 간의 모임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번 주 일주일이 바이든의 거취에 상당히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그냥 놓칠 리가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민주당 텃밭 공략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민주당이 내분에 지금 동요하고 있는 사이에 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 공략에 나섰습니다. 11월 대선 결과를 이 블루 스테이트 많이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압승을 거두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조지아, 네바다, 위스콘신 경합주에서 지지층 확대 공을 들여왔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TV 토론 이후에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아예 민주당이 유리한 그리고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는 다른 주까지 넘겨본다는 것입니다. 그 주 가운데 하나가 세 군데가 뉴햄프셔주, 버지니아주, 미네소타주 이 세 곳인데 우선 공략 대상으로 트럼프가 삼았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이들 세 개 주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한 개 주만 빼고 압승을 했던 197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주이기도 합니다. 미네소타주가. 여기를 트럼프가 과연 미네소타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이번 대통령 선거의 관심사로 보입니다. 네,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과 보편 관세를 이 당의 정강 정책으로 확정을 했다라는 또 이 뉴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15일 월요일 날 막을 올리는데 중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가 나흘 동안 공화당 전대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공식 대통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첫날인 15일쯤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트럼프가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제이디 벤스 2명의 상원의원이 지금 유력하긴 하는데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전직 주지사도 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올라 있죠.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 정책을 보면 이민, 산업통상, 국경, 외교, 사회문화 20개 원칙을 담았는데요. 16페이지 쪽 분량인데 서문에 이렇게 원칙을 담았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이주민의 침입을 차단하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시키겠다. 뭐 석유나 천연가스 수입만 하는 돈을 지불하고 수입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값싸게 많이 대량으로 싸게 생산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어떻게요? 또 네.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 그리고 식당, 팁에 대한 면세를 추진하겠다.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 복귀하겠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을 막고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의 평화를 다시 복구시키고 미국 제품을 사용해서 미사일 방어체제까지 구축하면서 이주민 추방에 그치지 않고 범죄까지 차단시키겠다. 군대 현대화 그리고 전기차를 의무화시킨 것도 취소하겠다. 이렇게 공화당에서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식은 참 재밌네요. 이 라스트 네임의 첫 글자가 알파벳 앞쪽 그러니까 A, B, C 같이 앞에 있는 학생들의 대학생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는다. 이런 조사가 또 발표가 됐네요. 네, 성 씨가 영어의 뒷부분이 알파벳 뒷부분에 X, Y, Z로 끝나는 그 패밀리 네임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에서
미국 내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3천만 개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이런 놀랄만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 ABC로 시작하는 last name, 앤더슨, 보이드, 그리고 한국의 최씨 이런 성씨 머리 글자가 알파벳 앞쪽에 오는 학생들이 그 성씨가 뒤쪽에 위치한 학생보다 대학에서 더 좋은 학점을 받는다는 이들이 겁니다. 공부를 더 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요? 순차적인 채점 편견 바이아스 때문이라고 네. 연구진이 밝혔는데 네. 일단 잡 인터뷰 또는 시험 성적, 리포트 성적을 매길 때 A, B, C, D 순으로 그렇죠. 라스트 네임이죠. 그렇죠. 먼저 채점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죠. 그렇기 알파벳 때문에 순으로 하니까. 예, 교수나 인사 담당자, 조교가 먼저 정답을 써내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고 뒤에 똑같은 답을 써도 채점하다가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그럴 수 쓴 것 있겠네요. 또 쓴 것 같고 이런 심리 상태 때문에 그 알파벳 뒤쪽에 아이고. 위치한 학생 또는 저 면접자가 손해를 본다 그런 결과입니다. 네. 대학교에서도 교수, 강사, 조교들이 머리 글자 ABC 순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제출한 과외를 먼저 채점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죠. 최영호 앵커님 C잖아요. 저는 Y거든요. 이현주의 E가 YI라서 뭐 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Y를 있네. 쓰세요. LE를 쓰시지. 이 다이너스티래요. 그러고 보니까 안 씨가 제일 좋겠네요. 안 씨. 아하, 네, 네. 안씨, A, 네. H. B도 뭐, 괜찮네요. 봉씨도 봉씨도 B도 B.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봉씨도 비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 때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스트 네임을 스펠링을 P를 쓴 거 아니에요? 퐁. B였습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주들, 오레곤도 그렇고 네바다주도 그렇고 지금 극심한 더위로 몸살들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으로 인해서 인적, 경제적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이 곳곳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무인 택시 웨이모가 지나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모가 교통법을 위반해서 경찰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일까? 또 화요일에 맞춰서 저희 라디오 코리아 뉴스레터 라코 레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폭염으로 인한 캘리포니아주의 이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가 됐네요. 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지난달 말에 이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선 극심한 더위로 인해 들어간 비용이 약 7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손실 대부분은 응급 의료 대응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밖에도 생산성 손실, 산업 중단, 그리고 인프라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폭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보고서는 우선 극심한 더위를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 최소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온을 나타낸 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간 폭염으로 인해서요 46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460명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 캘파이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산불 20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312명이라고 전한 것보다 150여 명 정도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더울 때는 건강을 유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생명과도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 나올 때 당국이 고령층이나 그런 노약자들 특히 더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는데요. 네. 이번 보고서를 보더라도 노인에 더해서 저소득층 그런 취약계층이 온열 질환과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종별로 봤을 때는 흑인 그리고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리고 백인 중에선 저소득층 이렇게 사망률이 평균보다 2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습니까? 네, 폭염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농업, 제조, 에너지 부문 다 이렇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기록된 정전 사태만 하더라도 약 5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의 극심한 더위로 인해서 의료비 약 22억 달러 정도나 나왔고요. 200명 정도는 조기 사망하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보더라도 2,1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극심한 더위로 인한 어려움은 더 이상 먼 나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더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미 한층 더 빈번해졌고 또 장기화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라라 국장은 우리의 건강, 인프라, 경제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대한 위협이 더위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LA 거리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무인 택시 웨이모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웨이모도 교통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웨이모가 교통 위반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LA 한인타운 서쪽 그 삼가와 라브라에 네. 그 트레이더조 마켓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에 뒤편에 주차장 들어가려면 골목길로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게 그렇죠. 돼 있는데요. 동쪽 방면으로 가던 웨이모가 중앙선을 넘어서서 좌회전을 해서 그 골목길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만약 경찰이 이걸 봤다면 어떻게 네. 했을까? 단속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요. 최근 역주행하던 웨이모가 경찰 단속에 걸린 영상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일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9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한 도로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이 경찰은 신호를 무시한 채 역주행 중이던 웨이모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해서 정차하게 시켰습니다. 추격해서 정차하게 따라가서. 추격해서 정차하는 것도 신기한데 정차시켜도 안에 사람이 없잖아요. 네, 경찰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경찰관이 이제 네. 정차한 웨이모 차량에 다가서니까 이제 운전자 쪽 창문이 내려가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내려갔고요. 네. 이에 경찰관이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니까 회사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경찰관이 이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주행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담당자가 오케이라면서 바로 확인하겠다라고 답했고요. 경찰관은 이어서 차량이 공사 구역을 지나가다가 반대 차선으로 갔다면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후 이 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웨이모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나요? 네, 웨이모 측은 이 차량이 불일치한 공사 표지판을 마주쳐서 그래서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차를 세우기 전까지 한 30초가량 그렇게 역주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승객은 탑승하지 않았었고요. 또 주변에 다른 차들도 없어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컴퓨터에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 조치 없이 사건은 끝났다라며 농담 섞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이 웨이모 차량을 어떻게 정차시켰던 거예요? 그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경찰과 웨이모 회사 측에 의하면 이 자율주행 택시는 응급 차량이나 그런 사이렌을 감지해서 정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차량이 멈추면 이제 자동으로 문 잠금을 해제시키고 창문을 내릴 수 있다 하고요. 예. 그래서 영상에 담긴 것처럼 경찰관이 그 정차시켜서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해프닝으로 이번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만 사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가운데 심각한 반응을 보인 경우도 심각하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 회사에도 벌금을 물려야 한다. 또 이로 인해 만약 사람이 목숨을 잃었더라면 어쩔 뻔했느냐. 그리고 절대 무인 자동차엔 타지 않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 웨이모보다 이 인도를 다니는 왜 커피 배달차나 물건 음식 배달. 배달하는 조그만 무인 그 로봇.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건 뭐 자동차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배달
무인 배달 무인 뭐라고 불러야 돼? 무인 배달 네, 로봇? 아시죠? 네, 네. 네, 네. 무인 배달 로봇으로 불리는 거. 배달차 조그만 네, 네. 거. 너무 귀엽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울셔블러보드에. 집에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게 저 뭡니까 스탑 사인을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켜지니까 길도 건너고 네.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하는데 네. 신기한 거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던 지나가시던 그 백인분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뭐 얘기가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봤는데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정말 들긴 했어요. 귀여웠어요. 네. 자 마지막 소식. 라디오 코리아 보도팀이 만드는 라콜레타 오늘 16호가 이메일로 배포가 됩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동안 계속됐던 달러 시리즈의 마지막, 이번엔 100달러입니다. 즉 일부 100달러 지폐의 경우 그 가치가 수십만 달러 또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100년이 훨씬 넘는 그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100달러 지폐의 경우에 예. 현재 가치로 뭐 35만 달러, 54만 달러, 82만 달러, 심지어 212만 달러 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현대에 만들어진 100달러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요? 어떤 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번호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 네. 1년 번호가 이제 데칼코마니 식으로 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4479 9744 이렇게 되면 매우 멋지고 쿨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실제로 1000달러에 팔렸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2013년에 희귀한 1년 번호가 붙은 100달러가 최대 15,000달러에 판매됐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고요. 100달러 지폐 1년 번호 중에서 희귀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000000 하고 마지막에 1이나 네. 아니면 7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네. 경우입니다. 1년 번호가 이제 8자리인데 그 8자리 중에 4자리 숫자가 2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2자리 숫자가 4차례 반복되는 이걸 이제 슈퍼 리피터라고 불리는데 이것 또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이더 넘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1년 번호가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은 것. 그런 걸 이제 레이더 넘버라고 하는데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번호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첫 4자리 그리고 뒷 4자리가 같은 더블 쿼드 역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수집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100달러짜리뿐만 아니라 뭐 2달러짜리, 1달러짜리 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해당이 되긴 하는데 100달러가 아무래도 더 높은 비싸다고. 가치를 네. 맞습니다. 저 프리 톨 프리 넘버 1800 000 네네, 0000 네. 주인이 누굴 것 같아요? 그런 번호들은 다 상해보험 저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TV 광고 보면 외우기 쉬운 800에 빵빵빵에 빵빵빵빵 뭐 700에 빵빵빵빵 뭐 이런 것들은 다 외기 쉽게 이 뭡니까 저 변호사들 아하. 특히 상해보험 변호사들 네. 자동차 뭐 사고 났을 때 네. 오십시오 하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 발행되는 라코레타 16호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양열 솔라 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있다면서요. 네, 태양광 패널을 캘리포니아 주민이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뭐 재산세 면제, 태양광 배터리 구매 할인, 또 순계량 측정 같은 걸 포함해서 시스템 비용을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제공됩니다. 이런 내용들 라코레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라코레트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 코너에는 어떤 내용이 오늘 실립니까? 회사에서 약물 검사를 통해 마리화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직원 수가 캘리포니아주 비롯해 미국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까지 달라지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작년에는 사무직 종사자들에게서 약물 양성 반응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업,
그리고 보험업계에서 35% 이상이 급증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 역시 라콜레터에서 오늘 우선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라콜레터 구독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radiokorea.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뉴스레터 구독하기라고 보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메일 주소 남기시면 매주 화요일마다 라콜레터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7월 1일부터 이 직장폭력 예방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발효가 됐는데 아직도 많은 회사들은 이 직장폭력 예방법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으로 발효되는 법이라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새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당 고용주는 법 발효일인 지난 7월 1일까지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개발하고 이미 실행을 했어야 합니다. 일단 업주들은 자기 회사도 해당이 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모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예외가 한 3가지 정도 있다면 병원 같은 의료시설, 그리고 집이나 회사에서 원격 근무하는 텔레마케팅 회사 직원들, 그리고 직원 수가 항상 10명 미만이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는 고용 장소에서 일을 한다면 예외가 되겠습니다.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다면은 10명 미만 업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질문들은 캘리포니아 회사가 타주에도 직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캘리포니아 회사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뭐 거의 모든 고용주가 다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예방법은 오샤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전건강관리청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직원 안전관리법들이 이미 항상 기존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비슷한 안전관리법을 준수하지 못한 회사들에게 이미 소환장이나 벌금을 이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직장 폭력의 정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폭력이라고 저희들이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뭐 손찌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직장 폭력은 고용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 또는 위협으로 정의가 됩니다. 상당히 넓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직원이 부상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는 관계가 없이 심리적인 외상이나 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해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간주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총기나 다른 위험한 무기로 위협하는 것은 당연히 폭력이 되겠고요. 일반 사무용 물건을 사용해서 위협하는 것도 폭력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직장 폭력에는 한 4가지의 통상적인 폭력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불법 침입해서 직원에게 폭력하는, 예를 들자면 이제 일종의 강도가 이제 첫 번째 유형의 폭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합법적인 출입을 한 방문객이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하는 경우, 고객이나 환자가 자기 변호사나 의사에게 폭력을 하는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흔한 폭력이 되겠는데요. 직원이 회사의 상사나 동료를 대상으로 한 직장 폭력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하는 케이스, 아니면은 해고를 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직장에 침입해서 총기 난사라는 경우 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다지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회사 직원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 와서 저지르는 직장 폭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의 남편이나 부인이 직장에 찾아와서 직장 내에서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인가요? 언어 폭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언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이 다 포함이 되겠고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했다고 해도 폭력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하실 때요, 여기 예외에 들어가는 직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외사항에 들어가는 그 직장들은 어째서 예외에 들어가게 되나요? 병원 같은 의료시설은 이제 자체 내 안전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이나 외부에서 원격 근무,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없기 때문에 안전법이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마지막 이제 예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10명 미만이고 마찬가지로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접촉이 없는 고용 장소이기 때문에 예외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9명, 8명의 직원이 한 장소에서 같이 일할 수는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네. 이런 예외는 일단 외부인과 접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중에 한 3가지의 유형이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직장 폭력이 많기 때문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10명 미만은 예외 조항으로 빼진 게 사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서면으로 페이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계획에는 상당히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폭력 시의 담당 책임자의 성명, 신고 절차, 비상 연락망 등등의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오샤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샘플 폼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사용해서 계획 작성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발생한 폭력 사건 날짜나 시간, 장소, 가해자의 신원 등등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기록은 5년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록 역시 샘플 폼이 오샤 웹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제공을 해야 하고요. 채용 시에 일단 초기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샤 웹사이트나 온라인에 가면은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고요. 보통 직원들은 1시간, 그리고 관리 직종은 이제 한 2시간 정도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만약에요, 스태핑 에이전시와 같은 그 인력 소개소 직원을 채용을 해도 똑같이 법이 준수돼야 되는 건가요? 네. 임시 직원이나 정규 직원을 스태핑 에이전시를 통해서 채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이전시 자체에서 보통 예방 플랜이나 어떠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을 에이전시에서 채용하는 회사 역시 따로 자체 별개의 예방 플랜과 교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태핑 에이전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핑 에이전시의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을 해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 같은 거는 스태핑 에이전시에서 커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주들이 따로 특별히 예방 플랜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별적인 자체 내 교육과 예방 플랜이 있어야 되겠고요.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이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2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겠고요. 아주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repeated violation이 있을 경우에는 15만 달러 이상까지의 벌금이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벌금은 예방 대책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벌금이 되겠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 예방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을 준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 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민사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그 전화 상담을 받는 그런 직원의 경우에 고객이 막 욕설을 한다던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화를 받는 이 상담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받아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걸 묵묵히 받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게 직장 폭력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예방 플랜을 보시게 되면 예. 어떠한 커스터머나 제3자와의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언어 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관리직에게 신고를 하고 리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런 의무가 어떠한 보고가 된다면 네. 관리직이나 회사 차원에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뭐 커스터머한테 연락을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준다거나 하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플랜이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그런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그냥 끊으십시오라는 그런 지침을 회사가 내려도 되나요, 혹시? 그러한 권한이 충분히 있고요. 네. 이러한 어떠한 언어 폭력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지속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그런 폭력을 스탑할 수 있는 그런 플랜 역시 교육과 예방 플랜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직장 폭력 예방법은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폭력에 대응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 내 뭐 차별이나 불이익이나 또는 상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나눠지는 듯한 법이 직장 폭력 예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넓게 보면은 네. 직장 안전을 위한 어떠한 한 일부분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뭐 성희롱이라든지 불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직장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 외에서 침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컨시더를 하고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